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업데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올려드렸던 마지막 알리바바 영상에서 당분간은 더 이상 알리바바를 다루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3개월 동안은 알리바바를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간간히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그런데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리바바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투자 아이디어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미준의 집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아실 텐데 알리바바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엔트파이낸셜 IPO 불발에 따른 폭락 때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다뤄왔고요. 그동안 꾸준히 알리바바의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리바바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2020년 10월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요. 그래서 11월에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의 신규 상장, 그러니까 IPO를 불허했습니다. 막았죠.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7.5억 달러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알리바바의 핀테크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세계의 사업부로 분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2021년 10월 달에는 알리바바 등 중국의 주요 대형 테크주 공동의 부를 위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이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내리막이었고요. 수익률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38.9%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34%의 수익률을 거둔 걸 보면은 거의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언더퍼폼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주주로서는 지난 1년이 상당히 아프고 또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기관 역시 알리바바를 털고 나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보유 지분의 88%나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들마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주식에 투자한 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의견이 온갖 커뮤니티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해서 우리 채널에서 투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 구독자의 의견을 한번 물었었고요. 58%가 잘못된 투자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와 투자 철학이나 투자 아이디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 다른 주식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를 가보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은 좋기 9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최악은 지났고 여기를 이제 넘어오는 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알리바바가 공동 부유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8조 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18조 원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규모인데요. 또 다른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인 텐센트는 9조 원, 그리고 핀도더는 1조 8천억을 내기로 했는데 경쟁사 대비 월등히 큰 금액이죠. 일단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가장 본질적인 논점은 과연 이게 기부냐 아니면 투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부라는 명목으로 중국 정부에게 돈을 상납한 건지 아니면 알리바바에게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본질적인 논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부를 달래기 위한 의도로 돈을 내기로 약속한 것도 있겠지만 그 돈이 쓰이는 목적을 보면 향후 알리바바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내 돈의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의 기술과 혁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인 경우 알리바바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우선 중국의 저장성에서 추진되는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장성은 알리바바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금을 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 개발되면
미래의 알리바바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클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과학 인재 육성, 그리고 낙후 지역 디지털 발전 지원, 중소기업 경영 보조, 농산물 집화장 건설 등 농업 발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분명히 미래에 알리바바에게 수혜가 될 만한 프로젝트가 꽤 많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면 나중에 알리바바의 인재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격차가 해소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등을 사용할 테고, 그러면 알리바바의 잠재적인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더욱 많은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생기면 알리바바의 잠재적인 파트너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반강제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주주로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12%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설령 투자가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아예 얻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인세, 그러니까 실적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자, 앞서 살펴본 그 지원금이 알리바바의 실적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2021년 2분기 알리바바의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활성 유저는 11.8억 명으로 3.9% 증가한 수치이고요. 매출은 318억 달러로 3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8억 달러로 11%가 감소했고요. 조정순이익은 67억 달러로 10%가 증가한 수치이고, 조정 EPS는 2.54달러로 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32억 달러로 43%가 감소했는데, 일단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이전에 중국 정부에서 부과한 벌금 때문이고요. 이 벌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했고, 자, 앞서 살펴본 공동부유를 위한 지원금 납부 시 잉여 현금 흐름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리바바의 실적을 볼 때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 살펴본 그 지원금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공동부유 지원금이 투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할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꼭 봐야 하는 몇 가지 지표는, 먼저 18조 원 규모의 지원금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리바바는 향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지원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2025년까지 5년이면은 2021년이 포함이 됩니다. 2021년은 현재 2개 분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그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투자인지 기부금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특정 생태계 안에 다른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풀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생태계 안에서 알리바바의 금융 플랫폼인 알리페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모든 결제 앱을 허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생태계 내에서도 텐센트 계열사인 위챗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텐센트 생태계 내에서 알리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생태계 통합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꼭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것도 다음 분기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보면 역시나 가장 핫했던 것은 바로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망거가 알리바바 보유 지분을 82% 가까이 늘렸다는 겁니다. 미주네즈 커뮤니티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인 찰리 망거가 포트폴리오에 신규 종목을 편입한 것도 놀라운데, 연이어 비중을 이렇게 크게 늘린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분이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알리바바에 투자하다니, 이건 꼭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일 겁니다. 찰리 망거는 지난 저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알리바바가 지금 과학의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고, 반면에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음이냐? 엊그제 알리바바가 7% 가까이 오르길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 유럽에서 발견되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뒤에서 살펴볼 다른 뉴스도 있긴 했는데 저는 이게 알리바바의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마윈이 유럽에서 발견되는 거랑 알리바바 기업의 본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와 이런 소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찰리 먼거도 이러한 상황을 잘 간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소음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알리바바를 둘러싼 소음을 걷어내고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 이외에도 전 세계 탑 슈퍼 인베스터들은 대상으로 분기별로 동향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개 분기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알리바바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슈퍼 인베스터들은 알리바바가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 인베스터들은 그냥 아무나 막 가져온 게 아니고요. 찰리 먼거, 모니시 파브라이, 다니엘 레브, 빌 에크먼, 워렌 버핏, 마이클 버리, 하워드 막스, 칼 아이칸, 세스 클라망 등 말 그대로 정말 세계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월가의 목표 주가는 244.87달러인데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330불을 제시했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도 지금 주가 대비 7%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는 244.87달러인데요. 현재 주가 대비 38%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비중을 줄였지만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중을 늘렸고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미국의 플로리다주 연금기관에서는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린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알리바바가 영국의 암과 협력하여 E10 CPU 칩을 자체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대만의 TSMC만이 생산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알리바바도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알리바바가 추진하는 반도체 전략의 중요한 한 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더 굳건하게 다지고 해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 인수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칭화유니를 인수할 경우 향후 강력한 반도체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는 개발한 칩을 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칩을 가져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익 마진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업에 판매하진 않기 때문에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알리바바는 이제 스스로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올해 발생한 반도체 칩 생산 부족 때문에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알리바바는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칩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를 덜 받겠죠. 그래서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 찰리 먼거가 비중을 늘렸다는 소식보다 훨씬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 나온 소식인데요. 알리바바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클라우드 서버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질 주체로 믿고 맡길 정도면 그것도 자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할 정도면 저는 그 기업이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팔란티어를 좋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와 태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점점 더 해외의 데이터 센터를 늘려나가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경쟁에 더욱 불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가져갔는데요. 이제는 그 순위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은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관군제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1일인데요. 알리바바는 관군제가 포함된 분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관군제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이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라는 엄청 성장성이 높고 매력적인 시장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클라우드 시장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 동남아시아 위주로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현재 알리바바의 상황은요. 더 좋은 기업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 상황인데도 주가는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싼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는 투자 기회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앞에서 살펴봤던 일련의 사건들을 목표 주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산출했는데요. 이전에 산출했던 목표 주가 대비 조금 더 보수적인 231.28달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 18조 원의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선 간주를 하는 게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여전히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계시는 VI 구조나 미국 시장 성장 패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중국 주식들은 불확실성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과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 내에서, 그러니까 비중 내에서만 투자를 할 거고, 알리바바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투자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알리바바의 투자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업데이트를 공유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